네, 오후장의 상승 정말 모처럼 많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제 반등 시작, 바닥 형성을 위한 조건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휴전 가능성, 반발 매수세, 시장, 그리고 또 비트코인, 바닥을 잡은 것인가, 바닥론,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은 계속 분분하고요. 우리가 6월 초에 진짜 잘 이렇게 착착 지지선을 만들어가던 시장이 한 차례 또 내렸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싼 건 다 알겠습니다만 바닥이 형성되려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닥 형성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희권 지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지수 레벨에서는 언제든지 바닥을 잡더라도 또는 언제든지 반등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레벨이죠. 한 번에 코스피 기준으로 50포인트, 100포인트가 오르더라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닥은 지나고 나 봐야 아는 게 바닥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나 경기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지정을 할 때 이후에 6개월 내지 그 고점을 형성하고 사이클 완전히 꺾이는 걸 확인하고 또는 바닥 저점을 형성하고 확실히 지표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저점과 고점을 명명하기 때문에 그 통과 과정에서는 결코 알 수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레벨 단, 이 어느 정도의 레벨 단, 그리고 반등을 위한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또 이게 지금의 선이,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 리스크가 있는 건지들을 종합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 이전에 지금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 더 이 추가적인 강한 크래시가 날 가능성은,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선제적으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침체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 경기 침체가 일각에서는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의 경영학적인 의미는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미 그게 기정사실화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고 논란을 가질 것보다 인정하고 저는 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또한 프라이싱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레벨 다운 시킬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네. 가능성을 떠나서 내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시스템 리스크. 항상 언제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너무 큰 타격을 주는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 구조적인 경기 침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경기 침체,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유가가 여기서 20, 30%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금리가 75bp가 아닌 100bp, 125bp 인상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자원의 독립, 그리고 음식료, 식료품의 독립. 과거에 세계화가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단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힘들고, 비용은 이 탈세계화 과정에서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런 경제 성장, 이 잠재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고 그거보다 금리가 낮은 이런 골디락스 장세가 아닌 아예 다른 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각 나라만의 탈세계화, 지금 블록화,
일각에서 뭐 과거에는 그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뭐 이런 그 이제 공식. 에서 예. 이제는 아예 한쪽으로 가야 되는 예. 강요하는 그 탈세계화 시대잖아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의에서 지금 탈중국화만 지금 그렇죠. 우리가 네, 선언하고 와서 우리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너 편 아니면 나 편 이렇게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각 나라별로 각 이 그룹별로의 블록화가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가 반등 시간이 지나서 반등이 아닌 지금까지의 경기 침체는 6개월 내지 12개월의 바닥을 짚고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같은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가버리게 되면 네. 이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급락은 아니겠지만 천천히 지수가 버티다가 또 레벨 다운되고 지수가 버티다가 레벨 다운되고 이렇게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IMF 같은 사례나 금융위기 사례처럼 경제 주체 또는 은행이나 일정 금융기관이 파산되면서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일어나는 건데 이 경기 침체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부, 기업, 개인을 이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먼저 발생될 수 있을까? 지금 뭐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그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정말 과거와 같은 큰 10년에 한 번씩 있는 큰 크래시를 낼 만한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 외급 뭐 아르헨티나도 뭐 얼마 전에 엄청 노이즈가 만들어냈고 뭐 2천 깬다라는 분들은 아르헨티나의 그 디폴트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인될 것이다. 엄청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요. 근데 그런 분들 계좌 보면 주식 꽉 차 있어요. 예. 자기도 못 팔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 계좌를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계좌 꽉 차 있으면서 2,000포인트 깬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시스템 리스크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작은 것들은 조정일 뿐이지 추세를 깬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 정도 큰 건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그 바닥을 크래시 있게 깨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요. 최근에 스트레스 예. 테스트라는 거는 정말 최악의 크레딧 리스크가 왔을 때 은행들이 견딜 수 있느냐, 네. 얼마나 충당금을 쌓아놨느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유동성을 축소해 왔거든요. 그리고 헝다 파산 이후에 굉장히 움츠려 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돈을 풀고 있죠.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위험 자산에 회피를 하고 안전 자산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N저 현상이 발생돼야 되죠. 당연히 안전 자산을 찾게 되면 N을 찾게 되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N달러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진짜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환율이 비우호적으로 작용했을 때 또는 그 환율을 그 포지션으로 계속 산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계속 그 포지션으로 강하게 베팅을 한다는 건데 뭘 보고 베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지금 쌓여있는 현금을 본다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만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되 구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후자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올 초에서부터도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4개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시장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준비한 차트가 저는 굉장히 이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다른 의미로
저와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차트를 해석했을 때는 저와 시각이 굉장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코스피 지수와 12개월 선행 EPS를 비교한 겁니다. 밑에 연한 하늘색이 12개월 선행 EPS예요. 그러니까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예상치가 떨어지냐 올라가냐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실적 추정치가 급락하는 부분들이에요. 표시된 부분.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실적 추정치가 급락하기 이전에 코스피의 주가는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도 그렇죠. 2009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최근에 2020년도에도 그렇고 실적 추정치가 빠지기 이전에 주가는 선행해서 빠져요.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저는 보면 야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있을 필요가 있나? 물론 주가는 모든 걸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본격적으로 실적 추정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빠질 때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죠? 이 말은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4개론에서 보면 가을은 역금융 장세였죠. 이제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가을은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실적 펀더멘탈은 괜찮지만 앞으로 돈을 회수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실적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행해서 먼저 빠지는 게 가장 안 좋은 역금융 장세 가을이고요. 역실적 장세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거나 오히려 반등을 하죠.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입에 오르고 있고 어닝 시즌 되면서 가이던스도 낮춰지고 있고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안 좋은 뉴스인데 주가는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하락 추정치를 반영을 하고 실적 추정치의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는 주가가 바닥을 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굉장히 차트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보시면 추정치가 하락할 때 주가는 바닥이에요. 추정치가 급락을 할 때. 그리고 추정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선행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급하게 애널리스트들이 12개월 선행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있어요. 이는 저는 지수로서의 선조정은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은 프라이싱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호적인 뉴스들이 저는 반응하지 않은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다고 생각돼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6월 CPI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강조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많이 맞았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반대로 금리를 많이 올렸다라는 것은 금리를 내릴 룸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단연 물가를 잡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를 잡는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침체,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건 이 룸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카드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경기 침체는 5월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고 논란을 가지는 것보다 이 경기 침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주가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전 세계를 흔드는 연준 의장이 내가 실수했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건 잘못 본 거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거든요.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가지지 말고 이걸 반영하고 그 다음 봄, 그 다음 유동성 장세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데 가을이었다라면 굉장히 봄이 보이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겨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봄, 여름일 때는 사는 게 굉장히 가감하게 사죠. 근데 그때는 비쌉니다. 근데 가을, 겨울, 가을일 때는 사지 힘들겠지만 겨울일 때는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4개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요.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역실적 장세다라는 점에 대해서 거듭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과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도 정말 지켜볼 만한 대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셔도 고점을 기록한 게 딱 지난해 6월이었거든요. 이후에 6개월간 우리가 조정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12월에 반등을 줬는데 이게 어쩌고 보면은 이 올 상반기에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나 또 이런 전쟁 사태들을 좀 선반영하고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선반영했다고도 지금 이제 지나오고 나서 이제 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12월에 반등을 줬다가 1월에 한 번 더 크게 빠졌고 또 지난달 6월에 한 번 더 크게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탈세계화, 블록화가 좀 더 악화된다면 여기서 더 프라이싱 할 부분은 여기에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유가가 140달러 선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긴축을 우리가 그동안 봤던 자이언트보다 더 크게 아까 125bp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80년대에는 4%포인트도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선반영했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안 빠지면 바닥 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발표죠? 바닥을 잡는 네. 거랑 상승을 하는 거랑은 틀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아도 시가 떴다가 음봉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건 6개월 이전에 주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6개월 뒤 내년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적 추정치가 안 빠진다고 하면 바닥은 잡겠지만 6개월, 12개월 뒤에 추정치가 올라와야지 그래도 이 가장 큰 실적으로 움직이는 멀티플이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보면 그런 나쁜 얘기하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오더컷 그리고 디램 가격 하락. 하락뿐만 아니라 적자. 예. 근데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은 오더컷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적자설이 돌 때 그때 과거 역사적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오더컷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치에 따라 추정치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것보다 주가는 선행해서 반영하고 있죠. 추정치라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이 섹터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인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었죠.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수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관적으로 보이는 건 빠지고 실적 빠지고 주가가 빠지니까 더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 비관론을 키우는데 항상
반도체 사이클은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 0.9배는 과거의 락바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사는 이유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네. 가격이 오거든요.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 기회비용을 예금 대비해서 기회비용을 더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네네. 그리고 시계열을 길게 본다라면 예. PBR 0.9배는 그리고 4분기 적자설이 나올 때는 이 가장 비관론이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주가로는 가장 싸다. 가격은 가장 착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보여주셨던 EPS와 주가의 동향들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 실제로 지수는 그 앞에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그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기간 동안에는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있다. 다만 기회비용은 있다.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지금 겨울이라는 신호는 개인 투자자의 곡소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파는 것 보면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누구 좋으라고 올려줄까요? 기간 조정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아직 멀었는데 미국이 금리 더 올리면 우리나라 영향 커질 겁니다. 아직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닥 확인 과정을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세요? 모르죠. 연말 정도까지. 그거는 모르는 거고. 예.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200선이 바닥일까요? 2000선이 바닥일까요? 2200에서 사야 되나요? 2000에서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그리고 바닥이 언제쯤 올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매수는 내가 2200 오면 사야지, 2000 와야 사야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황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 전환.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 판을 뒤집을 만한 상황 전환, 하락의 판을 뒤집을 만한 건 작년 12월 말 1월이었나요?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그 행동이 바뀌었던 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파르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6월달 지수가 계속 이제 바닥을 잡다가 한 차례 더 깨버린 건 5월 CPI가 고점을 만들 거라고 봤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바닥이 깨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이 되면 사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것, 하락 반전시킬 만한 것. 만약에 우리가 정말 2000포인트를 깨고 1900포인트에 왔어요. 만약 가정을 해서. 근데 1900포인트에서도 시스템 리스크가 오는 게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 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야죠. 반대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2600포인트, 2700포인트 갔더라도 이게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라면 그게 2600, 2700이 아니더라도 3000포인트에도 사야 돼요.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는데 바닥을 뭐 어디다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결코 네. 바닥에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고 내가 봄이 되면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쉽지 않았고요. 이 겨울 때부터 가을은 물이고 겨울 때부터 모아가는 것이 제가 경험상 더 이게 봄, 여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고 봄, 여름 때는 홀딩을 해야 될 때인데 홀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는 걸 알고 나서 사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는 뭐 바닥이 어릴지 모르겠지만 예. 더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가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다른 전문가분께 이제 뭐 여러분들께 요즘 뭐 여쭤보는데 JP모건 체이스에서 유가 380달러 선까지 전망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랬더니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금리 인상도 제가 생각해봤더니 미국이 혹시 한 10%대까지 금리 올리면 어쩌죠? 그랬더니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더라고요. 요즘 전문가분들께서.
내가 물론 낙관론을 갖고 예, 계시는 분도 예. 계시고 확실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라면 시장이 저는 이렇게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99%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유가가 바닥일 때, 유가가 고점일 때 그런 큰 이제 뭐 외국계 IB에서는 50불일 때는 20불 간다라고 얘기하고 100불일 때는 180불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 고점과 저점이었습니다. 이런 로직이 이렇게 돼요. IB 대형사들은 고객사가 다 있습니다.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들한테 먼저 정보를 주겠죠, 당연히. 턴할 때. 그리고 그 정보를 모두에게 오픈한다는 건 이제는 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에 보통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과 사우디의 이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잡히고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기간 동안 정상회담이라는 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기간을 길게 잡았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다 협상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결국 다 돌고 돌아요. 유가는 언제 일지 모르겠지만 평생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평생 하락한다고 보시는 사람도 없을 거고 결국 돌고 돌 건데 내가 이권을 가졌다가 뺏겼다가 이 사이클이 있을 건데 최대한 비싼 몸값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는 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고점을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기대감은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와 이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외부에 나와보면 차가 조금 덜 막히죠. 아침에 버스에 굉장히 만 원입니다. 이게 유가 상승에 대한 구매력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돈이 있든 없든 그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이라도 내가 아껴야지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가지고 향후에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체크 포인트는 일단 유가의 정점 형성 여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라고 해주셨고요. 또 체크 포인트가 있을지 이 정도일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리고 네. 또 정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바닥을 잡고 간다면 네. 그때 못 먹는 것 또한 큰 리스크거든요. 예.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계속 비관론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게 올랐을 때 주도주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그 공부를 해야 말씀은 되죠.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거 보면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봄이 오면 유동성 장세잖아요. 우리 코로나 네. 시대, 코로나 2020년 생각해 보면 실적 다 안 좋았습니다. 경기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미래의 유동성 때문에 미래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여름에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가고 봄에는 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꿈이 있는 멀티플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요. 먼저 선행해서. 그래서 후보군을 계속 그냥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최근에 한 1, 2주간 2차 전지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최근 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 시장 대비해 잘 버텼지만 시장 대비해서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그 1, 2주 상간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버텼어요. 에코프로 BM이 고점 크게 이 윗꼬리를 단 날과 셀트리온 그룹의 바닥을 잡은 그 수준이 약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제가 이게 주도주 교체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후보군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를요? 왜 이렇지? 예.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니 올해까지 이제 그 신약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의 20조 시장의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40조 시장이 되거든요. 계속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마진이 줄어들고 있었죠. 서로 뺏어 먹기였는데, 그런데 블록버스터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것은 이 블록버스터의 특허가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지수대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음 주도주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그리고 적어도 너무 비관론을 가지지 마시라. 포기하지 말고 물론 이해는 돼요. 계좌 보면 50% 3분의 1 토막 나신 분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자. 그건 다음 업사이클이 왔을 때 그 상승장을 못 먹는 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지금은 이제 이익 전망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바닥을 잘 잡아간다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악재가 더욱더 돌발해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주식을 사 모아야 할 때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레이더를 켜놔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 다음 주도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쪽들, 일단 1순위로 바이오 섹터를 꼽아주시면서 오늘 심화론 이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단을 열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죠. 탈세계화 등등등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판을 바꾸는 또 요소가 나올지, 혹은 시장에 더 큰 어떤 리스크를 제공할 요소가 나올지 낙관론을 가지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심화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